빈출 384페이지요. 빈출 384페이지에 3번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미리 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렸죠? 예. 현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국한되는 겁니다. 4번 보시죠.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해서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건축법 이런 거 나오면 다 안 돼요. 예. 그다음에 391페이지 가보시면 핵심 빈출에서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고 부동산끼리의 부합 판례는 인정한다 안 한다? 판례는 인정한다 그랬죠.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판례는 인정합니다. 자연적 원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인공적인 것이든. 쭉 내려가서 두 번째 보시죠.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해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맞죠? 자, 한 장 넘겨보시고요. 2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그래요? 아니죠. 이건 동산 간의 부합일 때 그렇고. 그죠?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밑에 핵심 빈출 첫 번째,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에게 귀속된다. 그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시 취득시효 보시면 자, 어쨌든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20년짜리고 얘는 10년짜리인데 동사는 그냥 반땅하면 돼요. 여기서 10년, 여기서 반땅하니까 5년 이렇게. 네? 근데 동산 시효 취득은 나오지 않으니까. 자, 시효 취득의 객체입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다. 우리 부동산 시효 취득 보니까 그죠? 그다음에 자기 명의 부동산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것도 시효 취득 대상이 됩니다. 자기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점유 취득 시효 가능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 다만 분필 등기를 해야 되고 곡물은 어떻게 했느냐? 곡물도 시효 취득이 될까요? 아니요. 곡물은 시효 취득 안 되죠. 국가재산이니까 국유재산은 시효 취득 못해요. 다만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잡종재산은 지금 용어가 좀 그렇잖아요. 잡종이라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상의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이라고 변경이 됐어요. 용어가. 다만 판례는 잡종재산일 때 용어를 쓸 때 이 판례니까 잡종재산,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이라도. 공유지분도 시효취득이 되죠. 그럼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우리는 소유권만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권리도 시효 취득이 준용됩니다. 그러면 지상권도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지역권은 시효 취득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 지역권이 시효 취득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세권도 시효 취득 되고요. 유치권 시효 취득 안 돼요. 이건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질권 되고 저당권 안 돼요. 무처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부 시효 취득 됩니다. 그럼 이걸 다 어떻게 외울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시효 취득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가장 핵심은? 취득 시효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유 태양에서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 점유가 시효 취득의 가장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면 시효 취득이 된다. 그래서 점유 또는 준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점유는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죠. 점유에 준하는 준점유는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권리예요. 권리를 사실상으로 행사할 때 준점유한다라고 표현해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한다. 근데 물건은 권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다 그러면 그걸 준점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물건을 가질 때는 점유,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점유고, 권리자가 아닌데 권리를 사실상으로 행사한다 그러면 준점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준점유. 결국은 이 어업권이나 광업권이나 무채재산권은 다 뭐죠? 권리잖아요. 그죠? 어업권 없는 사람이 어업권을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업권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준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준점유를 통해서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는 소유권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이외의 물건에도 시효 취득 규정이 준용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권리가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냐? 뭐 할 수 있는 권리? 점유나 준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292페이지 보시면 이제 점유 취득 시효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제 X가 등기 명의인입니다. 그리고 갑이 점유자예요. 그럼 점유를 시작하는 지점, 이 노란 지점을 우리는 점유 개시 기간의 기산점이라 그래요. 계산을 시작하는 지점. 요게 기산점. 여기서부터 이제 점유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 요건이 뭐였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기산점이고, 여기서부터 몇 년이에요? 20년.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잖아요. 그러면 20년 점유하면 요 지점의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죠. 기간 만료됐어요. 이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어렵지 않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면 점유 시작 전부터 요 만료 지점까지 20년이란 말이에요. 요게 20년 점유하면 요 지점에서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에게 X라고 하면 이자에게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럼 얘한테 등기를 청구하는데 얘가 등기를 청구하면 얘가 알았어요. 시 완성하셨군요.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등기를 이렇게 내줄까요? 안 내주겠죠.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점유했기 때문에 시효 완성됐습니다. 따라서 등기해 주십시오라고 소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 그럼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 X를 상대방으로 해서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데, 그럼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나요? 안 바뀔 수도 있나요? 바뀔 수도 있죠. 그럼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하게 되면 취득시효 제1원칙이에요. 등기하게 되면 얘는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등기 청구해서 등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얘 이름으로. 그럼 얘는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 이때부터 소급해서 소유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소급효가 있다, 소급효가 없다. 소급효 있다. 소급효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자가 훌륭하기 때문에 너 20년 점유한 거 고생했으니까 보상으로 너 가져 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랬죠. 법적 안정성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점유를 하면서 여러 사람과 법률 관계를 맺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얘한테 권리를 줘버리는 거예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급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등기해서 이 등기한 다음, 등기한 요 때부터 소유자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 전까지 다른 사람과 권리 관계를 맺었다면 이거 전부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기산,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취득시효 제1원칙이에요. 제1원칙이 뭐냐면 지금 현재 등기청구권이 발생을 했죠. 네. 발생을 했지만 얘는 아직 소유자 아니죠. 네. 뭐 해야 소유자가 된다? 예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만 시점은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점부터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데 어쨌든 얘는 소유자 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현재는 지금 아직 등기 안 한 상황이에요. 등기 청구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 상태라면 아직도 소유자는 누구예요? 등기 청구만 있는 상태라면 X가 소유자이죠? 그럼 얘는 소유자니까 얘가 너 내 땅에서 나가 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시효 완성된 사람한테. 아직도 등기는 얘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소유자로서 너 나가라 라고 소유자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시효가 완성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라고 이자한테 나가라고 요구하려면 시효 완성되기 전에 얘가 권리가 발생하기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반환 청구를 행사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소유자는 지금 소유자이면서도 20년 동안 이 사람이 점유하는 걸 방치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네. 따라서 취득시효 제1원칙은 뭐냐면 결국 X가 갑을 상대로 해서 나가라고도 못하고 돈 달라고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 20년 동안 남의 땅을 썼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돈 내놔 라고 못한다. 이게 취득시효 제1원칙이에요.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완성자 갑에게는 뭐가 생겨요? 등기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하고 법적 권리가 발생했으면 더 이상은 얘 입장에서는 나가라고 반환 청구도 못하고 또 부당이득 반환 돈 달라고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효 완성했으면 등기 줘야 되는 거예요. 등기 줘야 되지. 이제 와서 권리 행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얘가 시효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땅을 샀는데 멀리 있는 땅을 샀어요. 지방에 있는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점유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20년 동안. 어느 느닷없이 그냥 등기 청구 들어오면 줘야 되는 거예요. 뺏겨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20년인데 20년 동안 그래 한 번도 안 내려가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자기 땅인데? 그죠? 땅 있는 분들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만약에 중간에 가가지고 확인했더니 누군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다. 또 뭐 건물을 지어서 뭐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내보내야죠. 그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거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면 등기 청구 들어오면 꼼짝없이 줘야 된다. 이게 취득시효 제1원칙이에요. 취득시효 제2원칙입니다. 노란색이에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X에서 Y로 바뀐 거예요. 요 지점에 매매가 있었던 거예요. 요 시점에. 그럼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누가 되죠? Y가 되죠. 요 지점의 소유자는 Y가 됐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할 수?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한다면서요. 그럼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Y잖아요. 그러니까 Y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취득시효 제 몇 원칙? 2원칙.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 제3원칙이에요. 파란색으로 이 색깔을 달리하는 거예요. 3원칙은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시효 완성 이후에요. 이번엔 이후에 소유자가 X에서 Y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는 등기 청구할 수 있었는데 얘도 시효 완성 사실을 사실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네. 그럼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죠. 네. 그럼 Y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바뀌어버리면. 네.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는. 왜 그래요? 왜?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가 채무자란 말이에요. 그럼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X였잖아요. X. 그러면 X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Y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얘는 지금 등기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지금 등기예요. 등기. 요거는 점유고. 그러면 등기한 사람이 X에서 Y로 바뀌어버렸죠. 그럼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물권자지요. 그래 얘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죠. 채권자는 물권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주장을 못해요. 물권이 더 세니까. 그래서 결국은 등기 청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원칙? 3원칙이에요. 자, 취득시효 1원칙. 한마디로 나가라고 못하고 돈 달라고 못한다. 2원칙.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원칙.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원칙의 기본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 그럼 이 원칙에서도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 누구예요? Y. 3원칙에서도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 누구예요? X잖아요. 그 X에게만 등기 청구하는 거지 Y에게는 등기 청구 못한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언제로 할까요? 2001년 1월 10일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럼 시완성 시점은 언제예요? 2021년 1월 10일이 시완성 시점이죠? 자, 이 시점에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매매가 있었던 게 2021년 1월 5일 날 매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Y가 소유자가 된 게 2021년 1월 5일이에요. 그 다음 5일 있다가 지금 등기 청구하면 Y는 등기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소유자로 산 게 며칠밖에 없어요. 불과 5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 다시 2021년 1월 15일 날 소유자가 Y로 바뀐 거예요. 얘는 20년 동안 점유를 했죠. 그리고 바로 등기 청구 들어가야 되는데 5일 있다가 소유자가 Y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현재 2021년 1월 16일 날 등기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얘 입장에서는 소유자로 된 게 불과 5일 지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얘가 청구하면 등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억울하지 않아요? Y 입장에서? 그죠? 아, 그러면 요거는 또 값이 좀 억울하지 않아요? 20년을 견뎌왔는데 그 5일 차로 소유자가 바뀌어버리고 등기 청구 들어가면 등기 청구 못한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잔 말이에요. 우리가 기준을 한번 생각해봐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려면 1차는 60점 기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두 과목에 60점이니까 60점 맞으려면 48개죠. 48개 맞으면 되죠. 맞잖아요. 6, 4, 24. 24 곱하기 2 하니까 48. 48개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죠? 꽈락 없이. 그럼 이 사람보다 한 개 덜 맞았어요. 47개 맞았어요. 47개 맞으면 점수가 어떻게 되죠? 58.5인가요? 아니, 몰라. 애들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60점하고 58.5점하고 48개 맞은 사람은 합격인데 이 사람은 불합격이잖아요. 그러면 한 개 더 맞은 거하고 한 개 덜 맞은 거하고 이들 사이의 실력 차이가 클까요? 크지 않을까요? 크지 않겠죠? 그럼 얘 합격시키면 얘들 합격시켜주면 안 돼요? 실력 차도 별로 없는데? 그럼 46개 맞은 사람하고 얘하고는 그렇죠? 또 봐주고 그럼 45개, 4개 다 봐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기준은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인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 소유자가 된 게 하루든 1시간이든 상관없이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등기 청구 당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는 X였으니까 X가 등기 청구 당해야지 넘어갔으면 얘한테는 등기 청구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뭐다?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가 기준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취득시효 제1원칙 뭐라 그랬어요?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나가라고 못이요? 돈 달라고 못이요? 여기 1원칙.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2원칙. 3원칙은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여기 3원칙. 다시 1원칙 뭐예요? 나가라고 못이요? 돈 달라고 못이요? 2원칙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원칙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몇 원칙? 1원칙. 이거는? 이거는? 네, 줄여서 3원칙이에요. 2원칙. 이제 두 개가 더 있어요. 4원칙, 5원칙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일단 요 정도만 하시고 가자고요. 예. 내용 이해하셨죠? 네. 복잡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294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3번 시효 취득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이거 몇 원칙이죠? 2원칙이죠. 일단 반가로 4번 보시면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이거 몇 원칙? 이건 3원칙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복잡한 부분은 다음 순환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오늘은 3원칙까지만 하고 이제 295페이지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은 칠판 보시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까지는 점유 취득시효하고 같지요. 그 다음에 선이 들어가고 무과실로 몇 년? 10년 동안 뭐하고? 점유하고 또 있어요. 10년 동안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짠! 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점유취득시효는 등기 청구해서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시간만 경과되면 짠! 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이 되죠? 그죠? 순서가 좀 바뀌었네.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뭐 된다고요? 추정이 됩니다. 추정. 그런데 무과실은 추정돼요?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죠? 여기까지 추정된다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죠? 191조 1항. 아까 우리 점유의 추정력 공부했죠? 점유의 추정력 3개 있었죠? 뭐 있었어요? 아까 왜 산 그려놓고 눈으로 이렇게 보면 추정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추정된다 그랬잖아요. 점유, 태양의 추정, 점유, 계속의 추정, 권리, 적법의 추정. 기억나요? 네. 태양의 추정, 그 다음에 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그 규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권리, 적법의 추정. 그죠? 거기서 197조 1항이 바로 이거예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의 무과실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등기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얘기합니까? 점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얘기합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니까 마치 등기에 대한 선의 무과실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등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점유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 무과실의 점유예요. 이해되셔요? 선의 점유가 뭐였죠? 아까?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 오신함에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고 요거는 두 번째로 선의무과실은 점유기간 내내 선의무과실이어야 할까요? 점유기간 내내 선의무과실이어야 할까요?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무과실이면 족합니까?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무과실이면 돼요. 점유하는 기간 내내 선의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점유 시작할 때 선의무과실이면 그러면 시효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10년의 등기와 관련해서 우리 점유의 승계 인정되나요? 안 되나요? 점유의 승계. 인정되죠? 다만 전 점유자의 기간을 승계할 때는 하자도 승계한다. 그건 기억하시죠? 근데 등기의 승계가 과연 되겠느냐? 등기의 승계가 되겠느냐? 이것도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소유자이었다가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팔았어요. 그 얘가 점유를 합니다. 등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되면 이 등기 말소하고 갑이 찾아와야 되겠죠? 근데 안 찾아온 거예요. 갑이 안 찾아왔어요.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돌려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얘가 그 부동산을 또 팔아서 병에게 등기가 된 거예요. 등기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등기하고 점유한 기간이 5년. 얘가 점유하고 등기한 기간이 5년이라면 이 기간을 승계시켜서 10년의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등기 기간을 승계한다는 말은 점유의 승계에 관한 규정 우리 판례는 유추 적용해서 이 사람 등기 5년과 자기 등기 5년 합쳐가지고 10년의 등기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기간을 승계시킬 수 있다. 판례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등기가 꼭 유효 적법한 등기이어야 하느냐?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이 시효 취득 가능해요. 무효인 등기라도. 이해되셔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나요?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네. 그죠? 따라서 일단은 번호 3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이었는데 번호 4번 소유권 이전했다 을에게, 번호 5번 소유권 이전했다 병에게.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소유권이 이전된 게 무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등기는 다 무효가 된다 그랬죠. 네.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다 말소가 되는데 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이때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앞사람의 등기 기간까지 승계해서 10년에 뭐를? 등기부 취득 시효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등기 기간이 10년이다. 자기 거 10년이다 그러면 자기 거를 가지고 주장해도 되고 앞사람 기간까지 합쳐가지고 10년 주장해도 등기부 취득 시효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사람의 그 현재 이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해도 그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원인 무효인 등기가 밝혀졌다 그러면 과거에 뭐 70년대든 80년대든 과거의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전부 말소가 되어야 하지만 등기부 취득 시효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해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 샀다고 바로 집 들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집 사서 여러분 앞으로 등기 나왔다고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앞전에 누군가가 무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후에 여러분 명의로 등기한 이후에 누군가 무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전부 말소되잖아요. 그 집 샀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내 앞으로 나왔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몇 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근데 10년 지나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니까. 설령 무효라는 사실이 앞에서 나왔더라도 이게 가능하니까. 10년이 되면. 다만 조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10년 동안. 아시겠죠? 그럼 무효인 등기로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세 번째, 그런데 중복 등기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라면 시효 취득이 안 돼요.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무효인 등기로서 시효 취득이 되잖아요.
등기 기간도 승계가 돼요. 그런데 그 무효인 등기가 하필이면 중복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라면 이건 시효 처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 등기라는 게 뭐죠? 이중 보존 등기를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데 108번지 토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존 등기 나오고 또 보존 등기가 또 나온 거예요. 자, 간명의 보존 등기, 간명의 보존 등기예요. 명인이 같죠? 그때는 어떤 게 유효고 어떤 게 무효예요? 선 등기는 유효. 선 등기는 유효. 후 등기는 무효죠. 왜냐하면 일물 일권주의에 맞는 건 이거잖아요. 그죠? 명인이 만약에 다르다면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 등기는 무효 그랬잖아요. 기억이 나시리라 믿고 어쨌든 지금 보존 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간명의 보존 등기, 간명의 보존 등기. 그럼 이거 무효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이 보존 등기 이거 했다가 을에게 팔고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다 가정하고 간명의 보존 등기 이 후 등기 무효인 등기인데 얘가 A에게 팔고 B에게 팔았다 가정해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등기만이 유효고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인 보존 등기를 통해서 얘가 등기부 취득쇼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물 일권주의에 위배되죠. 얘는 적법한 등기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무효인 보존 등기를 통해서 얘가 등기부 취득쇼를 한다라고 하면 얘도 소유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의 물건인데 소유자가 둘이 되니까 일물 일권주의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중복 등기로서 무효라면 시효 취득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정리됐어요? 예.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인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300페이지 보시면 213조 나와 있습니다. 300페이지. 자, 칠판 보시고 칠판에 써놨어요. 조문을. 213조 보시면 주어가 누구예요? 소유자는 그랬잖아요. 무엇을?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한 자? 점유한 자에게 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칠판 보시고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어요. 두 개 문장. 앞에 본문, 여기부터는 단서. 그죠? 그럼 일단 본문 보면 주어가 누구죠? 소유자죠. 상대방은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뭐 하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주체고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소유물 반환 청구의 주체는 당연히 소유자죠. 상대방은 그 물건을 점유한 자. 보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도둑놈이에요. 그럼 소유자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도둑놈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얘가 점유하면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기간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갑이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얘한테는 반환이 되고 얘한테는 반환이 왜 안 되죠? 얘는 점유할 권리가 없고 얘는 점유할 권리인 임차권이 있으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어떤 것이냐?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면 다 돼요. 지상권도 되고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서 안 돼요. 전세권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죠. 유치권도 점유할 수 있고 질권, 저당권은 점유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서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반환 청구되는 것이고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동시행이 항명권, 임차권, 분묘기지권, 뭐 재산권, 이전 청권 다 이게 점유할 권리로 보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화 이론 때 볼 거예요. 이거. 자, 넘어가고 305페이지 나왔습니다. 공동 소유. 자, 305페이지 보시면 민법상 공동 소유의 비교를 해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결국 그 표를 보시면 공유, 합유, 총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기준이 뭘까요? 개인이냐 공유와 합유와 총유를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구분 맨 위에. 공동 소유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가 달라져요. 7번 보실까요? 자, 공유, 합유, 총유로 나뉘는데 공유는 그냥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면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합유는 주체가 누구냐면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이 뭐죠? 여러 사람의 모임의 단체. 어? 조합은 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얘기합니다. 동업 해보셨어요? 동업. 같이 돈 모아서 같이 사업하잖아요. 그걸 조합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동업할 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합격하시면 부동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학원 다니시면서 친하신 분들하고 같이 낼 수도 있나요? 같이 5천씩 내가지고 1억 모아서 그거 가지고 우리 사무실 하자. 라고 해서 둘이 돈을 합쳐요. 그때 쓰는 계약서가 무슨 계약서? 조합계약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두 분은 같이 동업하기란 두 분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예. 조합이 재산을 소유할 때는 뭐 한다 표현해요? 합유한다.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할 때 총이라고 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죠? 예? 학교? 종중. 또 교회. 그죠? 이런 것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잖아요. 사람의 단체인데 법인 설립 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단체인데 법인 설립 등기하지 않았다. 근데 이 사단이 만약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사단법인이 되죠. 사단법인. 그래서 결국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총유, 합유, 공유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공유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총유냐 합유냐 먼저 따지는데 공유, 합유, 총유 중에서 총유는 누가 재산을 소유할 때 총유라고 한다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면 총유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조합이 재산을 소유한다 그러면 합유 재산이라고 하는 거고. 두 개 아니면 전부 공유예요. 공유는 그냥 여러 사람이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공투라고 하죠. 공투. 공투가 뭐야? 공동투자. 공동투자. 그걸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주체가 조합으로서 주체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합유라고 표현하고 총유라고 하는 것이고, 조합은 합유는 중세 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길드, 수공업자 조합, 뭐 하역하는 하역인들 조합 이렇게 단체로 길드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합유의 모임이다. 조합.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이건 단체주의예요. 자, 여기서 자유주의와 단체주의 차이점은 얘는 총유는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단체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체가 중요한 거고, 이거는 완전히 개인이 중요해요. 따라서 지분의 형태로 묶은 게 공유입니다. 지분의 형태로. 얘는 중간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지분도 존재하지만 단체로서의 성향도 같이 있어야 돼요. 여기 써놨네. 네.
그래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는 지분이 중요한 거고, 여기는 단체주의, 지분 플러스 단체. 여기 이제 세 가지가 틀린 거예요. 자, 여기는 완전히 지분으로만 결합된 거예요. 따라서 지분의 처분 자체가 완전히 자유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잖아요. 지분 자체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지분이. 단체주의 때문에. 그죠? 지분이 없어요. 얘는 지분도 존재하지만 단체의 성향도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형태예요. 중간적인 형태. 그래서 만약에 공유에서 지분을 처분한다 그러면 완전히 자유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합유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동업자 A 갑을병이 3인이서 동업하는데 얘가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공유냐 합유냐 총유냐 구별할 때는 누가 소유하느냐 이게 나오면 총유, 조합이 나오면 합유. 조합이 재산을 소유하면 합유죠? 네. 그죠? 네. 조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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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요. 조합이 재산을 소유하면 합유, 조합이요. 아시겠죠? 네. 조합이요. 네.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상속 재산은 상속인들 간의 무슨 유? 공동상속 재산은 상속인들 간의 무슨 유? 공유. 공유죠. 왜냐면 이거 아니죠. 네. 이것도 아니잖아요. 상속인들이 뭐 동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자, 그 다음 공유를 봅니다. 지금 여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네. 일물이죠. 일물이라면 소유권도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물 일소유권이에요. 일물 일소유권.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소유권을 지금 세 명이서 쪼개서 갖고 있죠. 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분. 따라서 지분이란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권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물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소유물의 일부가 아니에요. 권리의 일부예요. 권리의 일부. 아시겠죠? 말장난 치는 거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지 지자잖아요. 나눌 뿐이고 가지로 나눈 거예요. 하나의 소유권을 쪼개서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하는 게 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갑지분 3분의 1, 을지분 3분의 1, 병지분 3분의 1 합쳐지니까 1이 되잖아요. 네. 물건의 일부가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네. 물건의 일부가 아니라 권리의 일부. 지분 비율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유자 간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지분 비율을 일단은 지분 비율이 분명치 않다면 그때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지분 비율을 달리할 수도 있나요? 네. 있잖아요.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지분 비율도 달리 가는 거예요. 1억 투자했으면 3억짜리 집을 샀으면 3분의 1씩 지분이 되겠지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2억 내고 두 사람이 5천만 원 냈다. 5천만 원씩. 그럼 얘 지분이 훨씬 많아지겠죠. 네. 그죠? 근데 지분 비율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분 비율을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공유자 지분 비율을 등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율을 기재를 하지 않고 등기를 하면 그냥 공유자 갑을병 이렇게 등기를 하면 일단은 이 사람들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분에는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이 뭐냐면 여기 봐봐요. 울렁울렁되는 뭐가 있어요? 호박엿이 있어요. 울렁되는 호박엿. 이게 갑을병 삼형제인데 엄마가 애들한테 똑같이 논아 먹어 그랬어요. 그럼 이 삼형제는 엿에 대해서 총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합유하는 거예요? 공유죠. 얘네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아니니까 총유 아니고 네. 동업하는 거 아니니까 조합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합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유란 말이에요. 공유. 그럼 얘들이 지분은 똑같이 나눠 먹으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막내가 몰래, 형들 몰래 이렇게 막 엿을 먹고 있어요. 예? 엿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형이 꿀밤을 때린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느냐? 네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된다. 꿀밤 때리니까 얘가 아이 나 안 먹어 하면서 뭐예요? 자기 집은 포기하더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 지분을 지금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들의 지분이 2분의 1로 바뀌잖아요. 이런 걸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니까. 근데 이제 이 둘째 놈이 또 엿을 몰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더 세게 때렸더니 얘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러면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얘 지분 2분의 1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한테 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바뀌어요? 1로 바뀌잖아요. 이게 지분 비율이 바뀌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한다. 공유자가 수익이 있는 경우에 공유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잔존 공유자의 비율대로 분할 귀속되는 성질, 이걸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탄력성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갑이 예를 들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공유는 자유주의가 바탕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분 처분은 뭐죠? 자유입니다. 지분의 처분은 자유.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공유물에 대한 문제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권리 문제고, 이건 물건에 대한 문제예요. 공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한다. 공유물을 보존한다. 공유물을 관리한다. 공유물을 처분 변경한다.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공유물과 관련된 거예요. 물. 여기는 지분 처분이 자유라 그랬잖아요. 공유 지분의 처분은 공유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공유하는 물건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공유물의 처분이냐 공유 지분의 처분이냐 이건 다른 거예요. 자, 공유물과 관련해서 사용수익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합니다. 집이다 그러면 두 사람이 공유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공유하면 저 집 전부를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다만 지분 비율로. 그럼 저 집을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분 비율로. 근데 일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방 하나 니 쓰고 방 하나 나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부를. 네? 네. 근데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1년씩 돌아가면서 살든지 하루씩 돌아가면서 살든지 하여튼 전부를 써야 돼요. 일부를 쓰는 건 안 돼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보존행위는 어떤 게 보존행위라 그랬죠? 금물건의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가 보존행위죠. 그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 단독으로 해도 돼요. 근데 관리행위는 이용 개량하는 행위예요. 그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예요. 그건 어떻게 되죠?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해요. 지분의 과반수. 처분 변경은 말 그대로 저 집을 처분하거나 저 집에 있는 구조를 변경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예요.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틀립니다. 지분의 과반수지 자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3명 중에 반수를 넘으려면 2명이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건 과반수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갑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지분이 90%고 나머지 9명의 지분이 10%밖에 안 돼요. 지분이. 그럼 얘 혼자만 하면 과반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쪽수로 하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과반수가 안 되는 거죠. 10분의 1이잖아요. 쪽수로 하면. 그러니까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틀리다고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특히나 과반수하고 반수하고 두 개 구별하셔야 되겠죠. 반수는 딱 50이에요. 그죠?
50이 넘어가야 과반수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50.8 나왔다. 100 중에. 계산해보니까 50.8 나왔다. 예? 의결권 행사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결권 행사할 때. 결의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50.8. 100분의 50.8. 네. 어쨌든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다 버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50.8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0.8.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이니까 50인 거예요. 50. 따라서 이거는 과반수가 아니라 반수. 아시겠죠? 반올림을 한자로 4,4,5입이라고 그랬잖아요. 4는 죽고 5는 들어가고 4,4,5입. 자,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이죠. 처분 변경.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어떤 게 그러면 처분이나 변경행위냐 그랬을 때 이렇게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거. 나대지가 뭐죠? 빈 땅. 나자가 벗을 나자예요. 땅이 벗었다는 말은 건물이 없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뭐란 말이에요? 관리행위가 아니라 처분 내지는 변경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시험에서 문제로 많이 내요.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자 그랬죠?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해요? 전원의 동의, 관리는 예? 과반수, 보존은 예? 각자 단독으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사용수익은 지분 비율로.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면 처변전 들고 관리과에 가서 보리 한 단을 사야지 이렇게. 처방전이 아니고 안에 똥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변전. 네? 처변전 들고 관리과에 가서 보리단 사야지 이렇게. 암기하세요. 다시 어떻게 해요? 처변전 들고 관리과에 가서 보리단 사야지. 처변전 들고 관리과에 가서 보리단 사야지. 여기 가면 이제 나중에 집합건물법에서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내용이 달라져요. 그거하고 섞인단 말이죠. 암기하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처변전 들고 관리과에 가서 보리단 사야지. 이렇게 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환에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사례 연습할 거예요. 다. 이게 할 건데 일단은 넘어가고 공유물 분할입니다. 일단은 공유물 분할인데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 310페이지. 보시면 분할 나오죠? 네.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공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유지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데 당사자가 분할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면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불분할 특약은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왜 5년이에요? 5글자니까. 공유물에 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면 5년 내에 가능하다. 또 연장해도 역시 5년을 넘을 수 없어요. 불분할 특약은 몇 년? 5년. 왜 5년? 5글자. 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형성권 들어보셨죠? 네. 뭐죠? 형성권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성권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분할하자라고 청구하면 그러면 무조건 분할의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분할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분할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 협의해서 하는 분할이에요. 그게 바로 협의 분할이죠. 근데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나요? 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재판 가는 거예요. 이혼도 마찬가지. 협의해서 이혼하면 되죠? 네. 협의가 안 되면 재판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게 협의가 우선합니다. 협의 분할 안 됐을 때 재판장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공유물을 분할할 때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고 대금으로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여기 지분이라고 생각해 봐요. 흰색 지분이 있고 노란색 지분이 있죠. 현물 분할하면 갑이 2분의 1 지분, 을이 2분의 1 지분이에요.
자, 근데 현물 분할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노란색은 아래쪽으로 가고 아래에 있었던 저 흰색은 다 위로 간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거죠? 현물 분할하니까? 현물 분할하니까 이렇게 지금 나눠진 거잖아요. 이렇게. 노란색, 흰색으로 나눠진 거죠? 지분이 바뀐 거예요. 뒤섞여 있었던 지분이 바뀌었다. 결국 현물 분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분에. 예? 교환이 된 거예요. 지분 맞바꾼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남북이 분리가 된 것도 일종의 현물 분할이다. 그렇잖아요. 분단된 것도 현물 분할이죠. 네. 그다음에 이건 지분의 교환의 성질을 갖고 있고 대금 분할 보면 요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으로. 그 돈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돈으로 이렇게. 결국 뭐예요? 노란색 지분 팔고 흰색 지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분의 매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현물 분할은 지분의 교환의 성격이고 대금 분할은 지분의 매매의 성격을 갖는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내용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늘? 점유권부터 봤죠.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리를 점유라고 하고, 점유권은 사회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임시적, 잠정적으로 인정해주는 권리이죠. 그래서 점유를 하면 점유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점유라는 사실적 개념이 관념화되어 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유를 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점유하는데 점유권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 점유 보조자의 경우. 점유하지 않는데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상속인 또는 간접 점유자 그랬죠. 간접 점유자 나오면 점유 매개 관계를 떠올려야 되죠. 점유 매개 관계란 주인이 줬다가 돌려받는 계약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고, 점유 매개 관계가 있었을 때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나오게 된다.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 적법할 것을 요하지 않고 중첩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죠. 다음에 점유의 태양입니다. 소유의 의사 유무에 따라서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로 구별을 하죠. 자주 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경우,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인데, 구별의 기준은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구별한다 그랬죠. 따라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권원이라고 했고, 그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따져준다. 선의 점유는 본권에 관해 뭐한 경우? 오신한 경우. 악의 점유는 본권에 대해서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혹은 의심만 해도 악의 점유라 그랬죠. 선의 점유자라고 해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악의로 간주한다 그랬죠. 태양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 취득과 소멸과 관련해서 점유의 분리 병합이 나옵니다. 점유는 점유자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해도 되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도 되죠.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점유의 승계를 원하는 경우 그 하자도 같이 승계한다 그랬습니다. 특히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권원에 의한 독립한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죠. 상속인은 무조건 승계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의 효력입니다. 점유를 하게 되면 일단은 추정력이 발생하죠. 세 가지의 추정력이 있어요. 첫 번째 점유 태양의 추정, 두 번째 점유 계속의 추정, 세 번째 권리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두 번째, 전후의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설령 점유 전후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라도 추정은 계속된다.
다음에 권리 적법 수정이에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해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산에만 적용됩니까? 부동산에도 적용됩니까? 동산만 적용된다 그랬죠.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추정력을 주지 점유를 통해서 본권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세 가지예요. 첫째, 새끼 먹었다. 과실 취득권. 점유자가 선이라면 과실 취득할 수 있고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냄비, 다리 2개. 뭐죠? 선, 자, 현존이익. 세 번째, 필요비. 새끼 잡아먹으면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 못하죠? 그죠? 유익비에 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 중에 하나를 누구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으로 넘어오게 되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관계이지 권리를 소유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러면 X.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온천권이나 지하수권 이런 것들 토지와는 별개의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상린관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 받습니다. 아무 때나 통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로의 출입 자체가 안 되고 있고 또는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권 행사할 때 유상통행, 무상통행 당연히 유상통행이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상통행하는 경우는 언제? 공유 토지가 분할됐거나 일부 양도했을 경우에 그때는 무상이죠. 다만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도 무상이냐? 그때는 유상으로 전환된다 그랬죠. 일부 양도가 되면 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무상이지만 양도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전환된다 그랬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폭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장래 건축허가를 대비해서 미리서 받을 수도 없다. 현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죠? 사실상 통행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책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해서 첨부제도 있었죠. 첨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 첨부와 관련해서 부합, 혼합, 가공 있었죠. 혼합, 가공도 시험에 안 나요. 부합만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그 타인이 권원에 의해서 부합이 되었다면 그때는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 첫 번째 권원이 있느냐 없느냐. 권원이 있으면 독립물이냐 아니냐. 그래서 권원 있고 독립물일 때에만 부합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부합이 된다. 그죠? 다음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 관련해서 등기부 취득시효,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입, 무과실로 10년 동안 등기하고 점유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 됐는데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입까지는 뭐 된다? 추정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선입, 무과실은 등기에 대한 거, 점유에 대한 거? 점유에 대한 거. 점유 개시 시에만 선입, 무과실이면 돼요. 기간 내내 선입, 무과실이에요. 개시 시에만. 그 다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무효인 등기로서 시효 취득할 수 있죠. 또 등기의 승계가 가능하죠. 다만 뭐는 안 된다? 중복 등기로서 무효라면 시효 취득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은 점유 또는 준점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다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점유 취득 시효 3가지 봤죠? 세 개 원칙. 제1원칙 뭐였어요? 나가라고 못요? 돈 달라고도 못요? 그죠? 나가라고 반환 청구 안 되고 돈 달라고 즉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된다. 2원칙.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원칙.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물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 수사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랬죠. 결국은 반환 청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 받고요. 공동소유와 관련해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로 나뉘게 된다. 그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면 무슨 유? 총유. 조합이 재산을 소유하면 합유. 그 두 가지가 아니면 전부 공유예요. 공유는 공유물과
공유 지분의 문제로 나누게 되는데 공유 지분이란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를 지분이라고 하죠. 지분의 처분은 자유 그랬죠. 그러나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니까 공유 지분의 처분이냐 공유물의 처분이냐 항상 구별하셔야 돼요. 공유물과 관련해서 보존행위는 어떻게 해요? 각자 단독으로. 사용수익은 사야지 그랬잖아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전부를 지분 비율로. 그죠? 관리행위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예요? 공유자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예를 들어 미등기 토지에 나대지에다가 건물 신축하는 행위는 일종의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공유하는 건물에 임대차를 한다. 무슨 행위? 공유하는 건물에 임대차를 한다. 무슨 행위? 관리행위.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보존행위는 반환 청구나 방해지거 청구 다 보존행위라고 합니다. 다음에 공유물 분할과 관련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